그렇게 이제 맞는 향도, 감각도 남다르신 형사님이 해결하신 사건이 어떤 건지 더 궁금해지네요. 비 오는 날의 살인 괴담 때문입니다. 화성에서 발생한 그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된 건가요? 화상 사건은 아니고요. 당시 이제 제가 서울 성북경찰서에 근무했을 당시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서울 지역에서 당시에 그 범행 동기조차 추정이 어려웠던 살인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비 오는 밤에 다니지 마라, 또는 뭐 흰 옷 입고 다니지 마라, 뭐 그런 괴담들이 막 떠돌 그럴 무렵이었어요. 네. 다들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형사 전체에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는 엄두도 못 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긴장했던 것과 달리 그날따라 별다른 큰 사건 없이 시간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는데요. 오후 2시 30분경 112로 다급한 신고가 전화가 들어옵니다. 당시에 이제 출동 지시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갔더니 네. 사건 현장이 온통 피바다가 돼 있더라고요. 피바다면은 이거 굉장히 이미 낮에. 그쵸. 당시에 그 피해자는 30대 주부였고 집 안방에서 살해된 채 발견이 됐는데요. 침대 모서리 쪽에 이렇게 바닥에 엎드린 채 있었고 이제 얼굴에는 이제 폭행 흔적인 멍이 들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목에 이제 콘센트 전기줄이 2번 감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흉기로 피해자 목을 한 4회에 걸쳐서 이렇게 베었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길이가 한 18cm 정도 됐습니다. 18cm면 굉장히 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칼자국이 18cm라는 것은 굉장히 긴 건데 전기줄까지. 전깃줄도 저희가 이제 피해자 상태를 봤을 때 이게 성폭행을 한 흔적이 없어가지고 성범죄 목적도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안에 이렇게 물건을 뒤진 흔적도 없어서 강도 목적으로 침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전깃줄 경우에는 피해자 집에서 원래 사용하던 거였고 또 흉기로 추정되는 칼은 집안에서 사용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다른 범행을 목적으로 왔다가 뭐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으로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네. 비 오는 날의 살인 괴담. 이 괴담 때문에 강력반이 총출동을 하셨다라고 네. 하셨거든요. 그 무렵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비 오는 목요일에 살인의 추억 이렇게 막 언론 보도가 막 나왔었어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 시내에서 일어났던 살인 사건들이 한 명의 범인에 의해서 저질러지던 시기였는데 정남규 살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 시기에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나서 지금 이 사건도 이제 30대 주부고 여성 혼자 있는 집에서 피해를 당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동일 범에 의한 소행이 아닐까 해서 이제 총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럼 형사님들은 이 사건이 서남부 연쇄살인범의 소행일 수도 있겠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신 건가요? 네, 서울 서남부에서 혹시 강북으로 올라온 게 아닌가 하고 또 현장으로 출동하는 내내 좀 긴장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 상황이 이제 많이 좀 달랐죠. 특히 그 오전 시간대 안방에서 이제 목에 자창을 냈다는 점이 좀 연쇄 사건과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엔 CCTV가 거의 전무하던 시절이라 형사님들은 현장을 통해서 범인이 누군지 하나하나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그 문을 강제로 개방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문을 이제 열어줬거나 아니면 이제 범인이 문을 열린 틈으로 몰래 침입한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만약에 혹시 주변에 피해자분에게 원한을 살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가요? 피해 여성분은 이제 누군가한테 원한을 살 분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30대 그냥 주부였고요. 굉장히 가정적이고 또 주변을 굉장히 살뜰히 챙기는 아주 다정한 그런 분이셨어요. 범인으로 추정되는 그 족적이나 DNA 뭐 이런 것도 집안에서 전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성분을 단번에 제압을 하고 목에 18cm 정도 되는 그 자창이 있는 걸로 봐서는 단독 범행이라면 남성일 거라고 그런 추정이 됐었죠. 그러면 혹시 부부 사이는 괜찮았었던가요?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또 이웃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부 사이가 굉장히 그 돈독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분의 성격도 굉장히 다정다감했고요. 또 아내를 해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혹시 하고 남편 이제 그날 행적도 다 확인을 했고요. 사건 당일날 오전 8시 20분경에 출근을 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로 갔고 직원들도 출근을 해서 근무하고 있는 남편을 목격했기 때문에 행적은 확실했습니다. 이제 다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혹시 사업상 남편에게 불만을 품은 자의 소행은 아닐까 확인을 했는데 그런 정황도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맞아, 아무것도 안 나오네. 형사님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남편분이 아내를 잃고 무척 괴로워하시다가 결국엔 이사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건은 그렇게 한 달째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됐는데요. 이제 저희는 그때 전담팀이 이제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좀 분석에 들어가 보자 했던 건데요. 이를테면 이제 사건의 재구성이죠. 그동안 수사했던 것을 쭉 살펴봤더니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사건 발생 한 열흘째 되던 날에 용의선상에 올랐던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용의자를 한 씨로 부르겠습니다. 한 씨? 네. 한 씨는 미국 국적을 가진 40대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네, 한 씨는 미국인과 결혼해 현지에서 가정을 꾸린 여성이었는데요. 명문대를 나와 미국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엘리트였다고 합니다. 어머.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사건 발생 2년 전부터 부쩍 한국을 오갔다고 해요. 피해자분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사망자분 그 남편 휴대전화하고 남편 회사로 어떤 사람이 2달 동안에 한 250통이나 되는 그 연락을 한 기록이 발견이 됐습니다. 발신자가 사건 발생 전에 피해자 집으로도 한 10여 차례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이 사람 아느냐, 대체 누구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잠시 만났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그렇게 집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이제 만난 것은 사건이 발생하기 한 1년 전이었고요. 남편분 말로는 영업을 하다가 우연한 자리에서 만났는데 이제 서로 가정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어서 깊은 관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그 한 씨가 아내와 헤어지고 자신과 새 출발을 하자 하더랍니다. 그래서 남편분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제 그만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계속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다른 정확한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5시 무렵 한 씨가 미국으로 돌아간 게 확인됐습니다. 당일날? 네. 당일 5시면은 그날 친구가 2시 반이니까 사실 그쵸, 충분하게 예.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충분히 수사를 더 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당시는 왜 초반에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되었을까요? 용의자가 이제 남자일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네. 왜 그러냐면 한 씨는 키, 체격 이런 게 피해 여성보다 훨씬 작아서 이렇게 단독으로 범행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본 거죠. 이제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그 한 씨의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요? 어떤 뭘까요? 거죠? 이제 저희가 범행 시간을 남편분이 출근한 직후인 8시 20분경부터 시신이 발견하기 직전인 오후 2시 무렵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당시에 한 씨는 친정 어머니 집에 있었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한 씨가 그 어머니 집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어머니도 그날 집에 안 계셨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일 때문에 지방에 내려간 상태였고요. 그래서 집안에는 한 씨 혼자 있었는데 마침 미국 현지에 있던 남편이랑 집에 있는 유선 전화기로 통화를 한 게 확인이 된 겁니다. 네, 아침 한 8시 54분경에 그리고 오후 12시 20분경에 이제 2차례의 미국인 남편하고 통화를 했다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특히 이제 오후 12시 20분경에는 실제로 1분가량 통화를 했고 미국에서 0.05달러 요금이 부과됐다. 이렇게 얘기를 왜 합니다. 갑자기 미국을 갔을까요? 근데 한 씨는 이제 자기한테 영어 과외를 받던 학생들의 이제 유학 문제 때문에 현지에서 이제 알아볼 것이 있어서 미국인 남편한테 당일 항공권을 좀 알아봐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 형사님은 다시 한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두고 수사에 속도를 냅니다. 예, 다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씨 친정 어머니하고 그 다음에 사촌 언니 그리고 사촌 언니 딸인 조카까지 다시 만나서 수사를 했습니다. 사촌 언니가 그때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식당에 이제 한 씨가
자주 갔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남편분의 전화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몇 번 걸려왔습니다. 근데 그게 한 씨 조카 전화였던 거죠. 그 남편분이 한 씨 전화를 계속 안 받으니까 조카 휴대전화를 빌려서 연락을 했더라고요. 네. 그 한 씨 어머니는 딸이 절대 그럴 리 없다. 사위와 통화 후에 미국으로 들어간 것뿐이다. 이렇게 진술했고요. 그다음에 사촌 언니나 그 조카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정황상 한 씨가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됐더라고요. 네. 그렇게 됐죠. 자연스럽게. 예. 미국에 있던 이제 남편과 통화를 한 알리바이도 뒷받침됐고. 근데 제가 그때 이 사건을 이어받으면서 추가로 다시 분석을 한 게 통신수사였거든요. 당일 이제 한 씨가 집에서 유선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까지만 확인을 하고 한 씨가 실제 언제 어디로 움직였는지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한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왕래가 잦았던 사촌 언니의 식당부터 찾아갑니다. 제가 일부러 이제 손님이 없는 그 한가한 시간에 이제 찾아갔는데요. 네. 그 자리에 앉지도 않고 식당 내부를 자꾸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초강수요? 네. 어떻게요? 딸 어디 있습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약간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사건 발생 무렵에 당신의 딸이 한 씨랑 계속 통화를 했는데 이러다가는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네. 딸도 전혀 자유롭지 못해요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자리에 앉더라고요. 마음 먹었다. 사건 당일날 한 씨가 이곳에 오지 않았느냐, 내가 다 확인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번에 이제 조사할 때 다 얘기를 했다. 나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그러면서 입을 딱 다물더라고요. 한 명만 만나면 되는데 그날 조카. 그 그쵸. 조카를 만나보면 좀 알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조카라고 좀 다를까요? 이거는 뭐 보통 사건도 아니고 살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한 씨의 조카인 사촌 언니의 딸도 입을 꾹 다물고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카는 이제 우리가 뭘 가지고 온지 모르니까 버티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3시간 동안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한 씨의 통신 기록을 딱 들이밀었죠.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조카 얘기를 듣고 좀 놀랐는데요. 네. 이미 그 가족들은 그 심각한 일이 벌어졌고 그 일을 벌인 사람이 한 씨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이제 사실 엄마한테 이모가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모랑 자주 통화를 했던 것도 그냥 자기가 친했기 때문이지 자신은 절대 공범이 아니라고 하면서 네. 마구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형사님은 사촌 언니를 경찰서로 부릅니다. 딸이 모두 털어놨다. 사실대로 얘기해라. 그랬더니 그냥 무너집니다. 사실은요. 걔가 평소엔 오후가 다 돼서야 가게에 와서 밥을 먹고 가는데 그날은 오전 11시 반쯤 갑자기 헐레벌떡 들어오더라고요. 얼굴이 하얘져서요. 아니 이 시간에 네가 웬일이야? 그랬더니 내가 사고를 쳤어. 칼로 다투다가 사람을 죽였어. 그럼 빨리 119에 신고를 해야지. 그랬더니 괜찮아. 뉴스 좀 틀어봐. 사람 죽었다는 뉴스가 나오는지.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당장 미국으로 들어가야겠다고 막 식당 전화로 이제 항공편을 알아보다가 오후 한 1시 30분쯤에 식당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촌 언니가 주방에 들어갔더니 손잡이 날이 분리된 칼 한 자루가 있더랍니다. 그 살인할 때 썼던 그 범행 도구를 거기다가 두고 간 거. 아니, 왜 그걸 남의 식당에 두고 가? 싱크대 수조에 그 미나리가 담겨 있었는데 그 위에 칼이 놓여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랐다고요. 누가 볼까 봐서 겁이 나가지고 그 칼을 이제 튀김가루 봉지에다가 둘둘 말고 네. 그다음에 이제 떡국 포장했던 봉투에 다시 말고 네? 주둥이 이렇게 자른 생수병 그 안에 넣어가지고 검정색 봉투에 담은 다음에 가게 바로 가로수 밑에 버렸다고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어우. 그리고 또 제가 사건 당일 그 식당 전화 통화 내역을 모두 확인을 했는데 오후 3시 31분쯤에 인천공항에서 걸려온
그 전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전화 온 게 누구냐, 한 씨냐 물었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씨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 하고 했더니 칼을 여기다 왜 버리고 갔냐. 그 미나리 위에다가. 그렇지, 그렇지. 너무 끔찍하지. 그러니까 이제 한 씨가 미안하다고 그래서 이제 언니가 욕을 막 퍼부으면서 어디 버릴 데가 없어서 여기다 버려놓고 갔냐 막 이렇게 화를 냈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전에 범행 추정 시간대에 한 씨가 미국에 있는 남편이랑 2차례 전화를 했다고 했잖아요. 더군다나 유선 전화라는 건 집 전화기로 했다는 건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집에서 통화를 했다는 게 12시 20분이었잖아요.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한 18분가량 지나서 한 씨가 휴대전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건 게 확인이 됐는데 그때 기지국 위치가 사촌언니 식당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집이랑 식당이랑 옆 건물이거나 그러면 12시 20분까지는 집에서 있었고 그래서 미국 남편이랑 집 전화로 통화를 했고 그 후에 식당에 와서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한 씨 어머니 집에서 식당까지는 한 차로 한 10분 거리 뭐 그 정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럼 대체 그 집 전화를 누가 받은 거죠? 그건 확인이 되나요?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친정 어머니 집 전화기가 자동 응답 전화기였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전화가 이제 자동 응답기로 넘어가면서 그렇지. 요금이 부과가 된 게 맞고 그렇죠. 전 이상하게 아까 0.05달러면 잠깐이어서 녹음된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딱 넘어가니까 넘어가는 그냥 바로 순간에 끊은 녹음된 내용 있었으면 오히려 더, 예. 아, 이게 이 요금이 이거구나를 예. 알았겠군요. 아, 그러네. 그럼 이제 이해가 되네요, 다. 맞습니다. 아까 무엇보다도 송은희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식당에 간 적이 없다. 나는 공항 가기 전까지 집에만 있었다고 주장하는 그 알리바이가 자체가 완전히 깨진 거죠. 야 그리고 제일 확실한 증거는 네. 이제 한 씨가 범행 시간으로 추정되는 오전 시간에 피해자 집이 있는 기지국에서 위치가 잡혔고요. 이후에 식당으로 간 시간, 그다음에 공항으로 이동해서 식당으로 전화를 건 시간까지도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꿀 수 없는 증거니까요. 담당 검사를 찾아가서 미국에 있는 한 씨를 데려올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1차로 쓴 체포영장을 영어로 제작성을 해서 검사에게 보내고 우리나라 외교부를 통해서 미국 외무부 장관에게 전달이 됐죠. 거기서 또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씨가 거주하고 있는 그 주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한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형사님은 그때부터 추가 수사를 이어갑니다. 한 씨가 어떻게 이 집을 알고 찾아갔을까? 그리고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씨 통신 기록을 쭉 살펴보니까 사건 한 달 전쯤부터 이제 피해자 집 근처에서 전화를 건 게 확인이 됐습니다. 남편분이 타고 다니던 차량 색깔이 좀 특이해가지고 그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을 계속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집 근처에서 이제 피해자 집 전화번호와 이제 비슷한 전화번호로 4차례 전화를 했고요. 이틀 후에는 이제 피해자 집 전화로 4차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때 이제 집을 찾으러 다녔던 그 이틀간 어떤 남성들이랑 이제 통화를 한 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다른 남자가 공범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거네. 이제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아서 이제 그 남성들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해 봤더니 이제 한 씨랑 같은 기지국에서 잡히더라고요. 피해자의 집 인근을 같이 이제 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서로 그 두 남자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각자 한 씨는 알고 있는데 그 남자들끼리는 서로 모르는 그런 사이더라고요. 아, 한 씨가 드라이브를 가자고 연락이 왔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성들은 어디 뭐 춘천이나 북한강 쪽으로 이제 멀리 이렇게 나갈 생각에 신바람이 났는데 막상 이제 서울 한 동네로 가자. 아는 언니가 있는데 돈을 안 갚아서 집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같이 가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좀 남자들 좀 실망하고 이제 몇 차례 그 동네에 내려다 준 게 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사건 당일 두 남자의 당일 행적을 조사했는데요. 피해자 집 인근 기지국에 그들이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씨 혼자 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같이 하셨을까요? 그렇죠. 이제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 얼굴을 봤을 때 이제 멍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국과수에서 부검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누워 있을 때 얼굴을 발로 밟았을 것으로 추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얼굴을 먼저 공격하고 전깃줄로 이제 질식을 시키고 그랬다면 여성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범행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던 거죠. 네. 양 형사님이 정황 증거를 하나씩 맞춰갈 무렵 미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한 씨가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한국에서 살인사건 피의자로 입건이 됐다는 그런 사실을 전해 듣고 음독을 했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그거는 지금 또 못 데리고 오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아니, 와야죠. 오는데 무려 1년이 걸렸습니다. 후배 형사들이 LA로 갔습니다. 그래서 탑승 게이트에서 이제 한 씨를 인도를 받았는데요. 아, 미국 가서요? 네, 그때 이제 한 씨한테 수갑을 딱 채우니까 왜 죄 없는 사람에게 이러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쳐다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싸늘한 표정으로. 맞습니다. 한 씨는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피해자보다 13kg나 몸무게가 적은데 어떻게 내가 혼자 그런 범행을 저지를 수 있겠냐며 결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